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0년대 오일쇼 끝에 중동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셨죠.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아버지도 계실 것이고 할아버지도 계실 것이고 다 집안에서 누군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됐죠. 실제로 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9명 중에 1명은 해외에서 어떤 형태로든 송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계 자금에 보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력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돈, 그 중에서도 내 통장에 돈이 팍팍 꽂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통장에 꽂히는 돈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나타내는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안 좋은 지표도 있고 좋은 지표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 뭘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외환보유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외환보유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왜 쌓아야 돼? 얼마나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외환보유고라는 것은 국가에 외화를 쌓아놓는 거죠. 쉽게 말해요. 달러를 쌓아놓는 거죠. 유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많은 물자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수입을 안 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원유, 가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수입할 때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가지고 원화로 주고 받아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기축통화국. 즉 전 세계가 그 돈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권력을 가진 나라들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심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통화를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외환보유고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외환보유고는 달러, 유로 그 이외에도 보면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뭐 캐나다 달러나 아니면 호주 달러 즉 원자재를 많이 보유한 선진국 통화들도 외환보유고에 종종 포함이 되죠. 이런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보면 환율이 널뛰게 하는 것도 이제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비상금처럼 이제 쓸 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저희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외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거의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국제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경제가 좀 휘청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첫 번째 눈이 다 어디 가시죠? 바로 외환보유고에 갑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외환보유고 한번 찾아봤어요. 따끈따끈한 올해 초반 소식인데 1등서부터 11등까지 한번 쭉 봤습니다. 뭐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9등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9등.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200억 달러 조금 안 되는 정도 금액입니다. 1등은 당연히 이제 중국이죠. 3조 2천억 달러 3조. 조를 넘어가는 나라는 두 나라 있습니다.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 그래서 원투를 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4위가 상당히 뜻밖입니다.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외환보유고가 더 많아요. 그래도 인구가 14억 인구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좀 뜻밖이죠. 6,500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5등이 이제 러시아 6천억 달러, 그리고 대만이 5,600억 달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4,500억 달러, 그리고 홍콩이 4,200억, 우리가 4,190억, 뭐 이렇게 정도 쭉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나라, 약간 뜻밖이죠. 멕시코. 멕시코가 뭐에서 그렇게 많나 싶은데 멕시코도 3,6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외환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한 11나라 정도를 쭉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나라, 고개가 약간 갸우뚱하는 나라, 뭐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보시면 숫자가 두 개로 보이실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의 숫자가 차이 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419,360 거의 똑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차이가 꽤 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앞자리가 막 바뀝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왼쪽에 있는 숫자는 금을 포함한 거예요. 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금. 요즘에 금값 많이 비싸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외환보유고에 현금, 그다음에 채권, 뭐 국채 이런 거 위주로 갖고 가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금을 또 사랑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랑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나라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양쪽을 비교해 보면은 한 1,119억 달러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의 외환보유고를 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딱 봐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한 1,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땅 파면 돈이 나와요. 땅 파면 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외환보유고를 달러로 뭐 외화로 꼭 안 해도 땅 파서 열심히 금을 중앙은행이 차곡차곡 걷어서 쌓아놓으면 됩니다.
그런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주하는 나라 인도죠. 인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66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금으로 갖고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의외로 금이 많습니다. 한 680억 달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금을 샀다가 되게 손해를 많이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금을 거의 안 삽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금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너무 금값이 비싸서 아마 당분간 또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두 나라가 여러분들 눈에 띄실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 인도, 그 다음에 멕시코. 우리 봤을 때는 분명히 저 정도 체급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외환보유고를 쌓아놨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레미턴스 여기에 있죠. 레미턴스. 이게 뭔가요? 송금입니다. 송금. 여러분들이 해외에 직구할 때 물건 사는 거 말고 해외에 있는 친지 또는 부모님 또는 뭐 자식들한테 돈을 보내주는 게 이렇게 송금으로 잡힙니다. 근데 이 송금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2000년 그러니까 이제 21세기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작년이니까 한 24년 정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송금이 이제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지금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가 130억 달러. 야, 그때나 지금이나 많다 싶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제 21세기 막 시작됐을 때 보면 해외에서 많은 송금을 받는 나라, 이거는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1등, 그리고 프랑스가 2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한 90억 달러 정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이때도 꽤 많았습니다. 멕시코가 한 80억 달러, 필리핀 70억 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몇십억 달러 수준 정도가 일반적이었어요. 여기 보면 사우스 코리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0년대에는 꽤 많은 해외로부터 돈을 송금으로 받는 이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쭉 보시면 여기 2010년 되면은 인도가 쭉 늘어나고 갑자기 중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볼륨이 많이 뚱뚱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튀르키예, 뭐 그다음에 미국, 뭐 포르투갈, 독일 이런 나라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 그래프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새롭게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10년 사이에 세계 송금에서 송금을 많이 받는 나라 순위가 바뀌었구나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3년 쭉 보니까 이제 이게 최신 데이터인데 어마무시합니다. 인도 얼마죠? 125억 달러 아닙니다. 빌리언이죠. 1250억 달러예요. 1250억 달러면은 뭐 어마무시한 단위로 이제 그 송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2등이 멕시코예요. 670억 달러를 송금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5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필리핀. 필리핀도 400억 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파키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시, 그리고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이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쭉 보면 전체적으로 어떠신가요? 주로 뭔가 자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인건비로 돈 버는 나라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거고요. 유일한 예외가 여기 프랑스 같은 나라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 선진국들 대부분은 다 2000년대 이후로 송금으로 받는 액수가 줄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늘어서 나름대로 한 자리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1등하는 나라와 2등하는 나라입니다. 1등하는 나라는 당연히 인도죠. 인도는 1250억 달러를 받다 보니까 2등 멕시코, 3등 중국 이걸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송금을 받는 액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금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해외 직접 투자 우리가 보통 FDI라고 하는 이거 포함된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포함 안 됩니다. 포함되는 거는 이건 철저하게 개인 간 사적으로 주고받는 돈의 액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125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꼬박꼬박 꽂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이 보내주는 돈을 받는 사람들은 이 돈 그대로 달러로 인출하나요? 대부분 다 루피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돈이 꼬박꼬박 쌓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가 세계에서 지금 4위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할 수 있는 이러한 잠재력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인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렇게 인도계 잘 나가시는 분들 보이지만 정말 많은 전 세계 인도인 없는 나라 거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벌어서 고국으로 보내는 돈이 이렇게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800만 명, 약 2천만 명 정도 안 되는 인도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보내는 게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25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2022년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1,000억 달러를 처음 넘었는데 1년 만에 다시 1,25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송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표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2000년, 그다음에 2023년 명확하게 차이가 드러나죠. 그래서 액수도 커졌고 그다음에 드러나는 등장하는 국가들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20년 사이에 이 송금 액수는 7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고 노동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들이 과거에는 많았지만 이제는 선진국들 대부분 이제 볼륨에서 밀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인건비로 돈 버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나이지리아, 심지어 과테말라까지. 과테말라 같은 경우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테말라 그러면은 이제 커피, 원두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이 나는데 해외에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송금하는 액수만 2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엄청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지도는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이 어디로 되나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지도상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281억 달러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인도, 필리핀, 베트남, 즉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당연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미, 남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전체 그 미국에서 송금되는 액수의 42%는 어디로 가죠? 당연히 같은 아메리카, 뭐 중미라든지 남미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멕시코는 북미긴 합니다만. 그래서 멕시코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테말라 여기 등장하죠. 과테말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만 받는 것만 해도 68억 달러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자메이카 이런 국가들이 쭉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의외로 미국에서 많이 가서 일하면서 고국으로 열심히 송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제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 그다음에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많고 베트남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송금 액수로 따지면 아시아 같은 경우가 한 40%. 그래서 북미 대륙하고 그러니까 미주 대륙, 아메리카 대륙 전체하고 비슷한 액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지리아가 압도적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는 나이지리아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데 되는데 57억 달러. 야, 이게 정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열심히 미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보내는 것일까? 아니면 그 유명한 나이지리아 사기단, 해킹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일까? 약간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나이지리아로 송금되는, 미국에서 나이지리아로 매년 송금되는 액수만 해도 거의 60억 달러 가까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이렇게 누군가 통장에 해외에서 벌어서 달러로 탁탁 꽂히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거는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보면 피땀 흘려 벌어서 보내는 돈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0년대 오일 쇼크 때 중동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셨죠.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아버지도 계실 것이고 할아버지도 계실 것이고 다 집안에서 누군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멕시코, 인도, 중국,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이런 송금이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9명 중에 1명은 해외에서 어떤 형태로든 송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계 자금에 보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력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9명 중에 1명, 이야 많다.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8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억 가까운 인구가 이러한 이제 송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절반은 이제 개도국, 그 중에서도 다시 농촌, 낙후된 지역에 정말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어딘가 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로 돈을 보내는 건 크게 세 가지죠.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다.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제 직접 투자잖아요. FDI.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금액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FDI 금액은 막 치솟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치솟았는데
이게 이제 2012, 13년 정도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보면 세계화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 맨 밑에 또 다른 한편으로 해외로 송금되는 금액들을 뭉텅이가 큰 것은 뭐죠? ODA. 해외에 원조를 주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많이 원조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2005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파란색,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요 그래프가 이제 송금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송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2020년 이전에 이 덩치가 큰 기업들이 송금하는 FDI로 투자하는 금액보다 이렇게 개미 군단, 정말 개미죠. 개미같이 많은 사람들이 송금하는 액수가 이거를 추월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어떻게 보면 전 세계는 우리가 싫던 좋던 더 많이 노동력의 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노동력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돈도 고고르고 보내다 보니까 이러한 송금 액수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점점 주변에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본국에 돈을 보내고 그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생계를 일구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70년대 많이 했던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훨씬 더 큰 규모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환보유고에서 이상하게 여기 왜 있지? 하는 두 나라의 비밀, 즉 멕시코와 인도의 높은 외환보유고에는 송금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